안녕하세요. 반야신경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화에서, 반야신경 1화에서 저희가 배운 것은, 언어는 변화한다. 바뀌어 나가고, 증가하고, 또한 뜻이 바뀌어 나가기도 하더라. 이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반야신경의 반야, 바람일다 신경이, 무슨 말이냐. 앞에 마하자 뺐네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으면, 결국 불교에서는 반야를 이 시기에 반야 바람일다가 성립되는 시기에 반야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 크게 보았을 때 관자재라는 것 자체가 비불교적이다. 네,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어디서 왔으며, 이것이 왜 쓰였으며, 뭐 이 시점에 이와 같은 대중의 바람이 이렇게 형상화된 관자재보살이 불교에 들어와 있었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행심반야 바람일다 시, 행하다 심 깊은 바람일다,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시, 그렇죠, 행할 때에 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뭐 굳이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뭐 깊은 반야 바람일다라고 해서 반야 바람일다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결국 상상이거든요. 뭐 원래 부처님 때 있었던 말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그럼 지금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성이 공한, 세상에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익히 주지하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견해 바라보는 지혜의 관점에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한 지혜, 반야의 지혜로 그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바라볼 때에 조견, 조는 비출조자입니다. 조견, 견자는 보다죠. 비추어서 보기를 조견 오온, 오온이라는 것이 개 모두 공하더라. 조견 오온 개공. 자, 그 다음에 도일체 고액 나오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조견, 비추어서, 이렇게 어둠컴컴한 곳에서는 잘 안 보이겠죠? 그러면 빛을 비춰야 되겠죠? 비추어서 바라본다. 자, 그렇죠?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비추어서, 빛을 비추어서, 비추어서 바라보기를, 빛을 비추어서, 지혜의 빛으로 비추어서 바라보기를, 뭐 좋은 뜻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자, 비추어서 바라보기를 오온이라는 것이 모두 공하다. 이 뜻을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 것을 보고 나니까 드디어 뛰어넘다. 일체의 일체 고액, 괴로움과 액, 액땜할 때 액자죠. 액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사실 뭐 일체 고액 파트를 다음 편에 할 거예요. 조견 오온 개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고, 왜 그것이 도일체 고액으로 연관이 되는가? 액은 좀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건 별로 좀 강조된 셈이 돼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된 관념으로 인해서 나의 괴로움이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벗어나니까, 해탈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자,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 자, 오온 개공을 하는 것을 해서 드디어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니까, 오온 개공은 엄청 중요한 거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오온 개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21세기에 우리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걸 여러분께 가급적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원형이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오온 개공이 아니라 오온 자성 개공입니다.
네, 요거는 뭐 아마도 여러분들이 산스크리트로 된 반야신경을 보시거나 또는 이게 약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현장 스님이 번역한 약본이다. 광본이나 이런 쪽을 보시거나 산스크리트 본을 보시면 조견 오온 개공이 아니라 조견 오온 자성 개공이다. 자, 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처음과 끝의 오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개공, 모두가 공하더라라는 것은 비어있더라라는 말입니다. 공이 무슨 공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의 공을 잘못 이해해서 너무나 형이상학적으로 말하고 알 수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반야신경을 이해 못하게 만든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반야신경 아주 간단한 경이에요. 매우 쉽지만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만 탄탄하게 닦으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경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야신경을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사상을 개판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공은 비어있다. 우리가 제로 또는 0, 숫자 0이 일종의 비어있는 것을 표현하죠. 이것을 이제 뭐 인도에서 순야타라는 개념이 비어있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도입이 되었다라고 본다고 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마찬가지로 공하다, 비어있더라. 그럼 공자는 어디에 쓰입니까? 한자에서 공자는 그대로 잘 표현했어요. 공기할 때 공자 쓰죠. 예, 공기 비어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공자를 쓰죠. 예, 뭔가 비어있더라. 속이 내용이 꽉 차있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더라. 그것이 바로 공입니다.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비어있더라. 비어있더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온의 자성에 비어있더라. 자성. 자, 스스로 자자. 자, 스스로라는 성질. 스스로라는 성질이 비어있더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 자, 여러분께서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고 제가 앞에 몇 번 말씀을 드렸나요? 몇 번? 이게 왜 그러냐?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라고 할 만한 독립불변에 변치 않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 이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연관성 속에 의미를 가지며 이것은 다른 것과 영향을 주고받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 속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야 원인과 결과가 생겨요. 원인과 결과는 연관성이 없으면 아무 원인도 없이 그냥 갑자기 뭔가 나오는 거죠. 신도 아니고. 그게 바로 신의 개념이에요. 앞에 제가 자재, 관자재가 신의 이름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천공신, 우리 데이, 낮 하는 언어와도 연관성이 있는 하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 천공신을 에서 나온 개념이며 그 개념은 굉장히 오래전에, 기독교 이전에 오래전부터 여러 군데에 퍼져 있던 하나의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그것이 뭐 제우스도 되고 뭐 저쪽 인도 신으로 치자면 뭐 피타무식이라는 또 신이 있어요. 그런 이름들은 다 각 장소에 갈 때마다 다 같은 이름에 약간씩 변형된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자재,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 왜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가? 그것은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이것은 다른 것의 영향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처음이자 끝이고 이것은 변하지도 않고 한 거란 말이죠. 그것이 스스로 자자,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자재하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가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소화를 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똥을 싸야지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연관성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알고 봤더니 세상은 모두 다 연관되어서 돌아가더라.
그러니 연관성을 가지려면 서로 연관성이 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런 속에서 어떤 것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것은 일시적인 모습이며 영원한 것도 아니요. 다른 것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밥이라는 게 있다 칩시다. 쌀로 찌어서 만든 밥이다. 그럼 이 밥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공기와 연관이 있고 태양빛에 연관이 있고 스스로 온도 변화에도 영향이 있고 온갖 것에 영향을 주고받아서 우리가 눈에 지금 이 순간에는 이게 밥이라는 것이지만 차츰차츰 지금도 변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조금 더 길게 보면 좀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내비두면 벌레가 끓거나 썩거나 곰팡이 피거나 하겠죠. 그 전의 모습은요? 그 전에 쌀이었다가 그럼 쌀의 모습은 쌀은 땅에서 흘러온 땅에서 뭐 흙하고 공기에서 하고 강합성을 하고 등등등 해서 벼가 맺은 열매잖아요. 예. 그리고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모습은 계속 바뀌어 나간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을 조금 더 시간적으로 자꾸 좁혀봅시다. 좁혀보면 한순간도 가만 존재하지 않는다. 왜? 연관성이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 연관성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 변화하는 거다 이거예요. 자, 연관성 속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물질이란 것, 우리의 세상에 모든 것들은 연관성 속에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아서 원인과 결과에서 무엇인가 태어나고 무엇인가 사라진다. 근데 태어난다는 것도 지금 일시적인 모습이 그 전의 모습은 다른 물질의 변화의 과정의 하나의 한순간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딱 잘라서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이란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좁은 견해로 사람이라는 것을 볼 때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이 순간 이 공간 속에서 내 머릿속에 생각하기에 나라고 생각하는 그곳은 이렇게 탁 잘라서 나를 본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수도 없는 과거의 자연과 현상과 부모와 모든 것의 인연 속에서 복잡한 인연 속에서 지금의 내가 태어날 수 있었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 지나가다가 나를 낳기 전에 어머니와 만나기 전에 만약 어디 가다가 갑자기 탁 죽었으면 나가 안 나왔겠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날 밤에 섹스를 안 했다면 내가 안 나왔을 거예요. 다른 정자, 다른 게 나왔었겠죠. 그러면 어머니와 아버지, 자연현상, 우주, 심지어는 초신성 폭발과 태양과 달까지 다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나가 이 순간 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어제도 오늘도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내가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제대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요 순간 요것을 갖고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착각이란 거예요.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나의 성질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급하네. 성격이 느긋한 사람과 비교해야 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 키가 작네. 키가 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키가 작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 피부가 하얗고 아주 피부가 곱네. 피부가 우둘투둘하고 무슨 자국이 많고 상처 자국이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성질이라는 것은 언제나 비교 속에 다른 것이 있어야 이것의 성질이 규명이 됩니다. 즉 성질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것과의 연관성 속에서야 성질이 드러난다. 이것이 물분자다. 물분자가 그러면 뭐 다른 어떤 분자와 다른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러면 다른 것과 비교를 해야 물의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 현상 속에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은 모두 연관성 속에서야 그 성질이 드러나며 이것 또한 계속 바뀌어 나간다. 스스로 자자, 성, 스스로
아무것도 연관성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의 성격이랑 이거 나라는 성질, 나라는 것, 이것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자성이라는 것은 없다.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잘 살펴보니까 비어있더라. 나라고 할 만한 성질이 없더라. 비어있더라. 오온의 자성, 이것이라고 할 만한 성질은 없더라. 그런 것은 잘 살펴보니까 내가 얼핏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잘 살펴보니까 없더라 이거죠. 그것이 오온, 자성, 개공입니다. 오온 개공에서 자성이 빠졌죠. 나라고 할 만한 성질이 없더라. 자성,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 이제 공개념의 핵심을 여러분이 배우셨습니다.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영원하고 독립불변한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존재치 않는다. 언제나 변화해 나간다.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더라. 무아하다.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더라. 연기, 연관되어 있더라. 연기, 무상, 무아 세 가지는 같은 이름의 다른 면목, 실제적인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이름만 다른 것이 나온 특징을 뽑아낸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를 말합니다. 연기, 연관되어서 태어나고 연관되어서 사라지더라. 사라지는 것도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변화해 나가는 거죠. 제법 종연생, 제법 종연멸하더라. 모든 것이 태어나고 나타난 것은 연관되어서 태어나고 연관되어서 사라지더라. 사라지고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해선 변화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게 태어났다고 느낀다 이거예요. 닭의 알이 탁 뱃속에서 탁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태어났다, 알이 지금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의 변화의 과정의 한 순간일 뿐인 거예요. 멸도 마찬가지죠. 달걀알을 탁 해가지고 탁 깬 다음에 내가 먹어버리거나 그것이 다른 달걀이 어머니가 품어서 이게 병아리가 된다, 바뀌었어. 그럼 알은 사라진 겁니까? 멸? 네, 사라진 게 아니라 변화한 거다. 내 뱃속에 들어와도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의 한 일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생멸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다. 어쨌거나 변화하고 있다. 무엇으로 인해서? 연관되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자,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며 이것은 어떤 불교학자, 어떤 불교를 하는 사람도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불교의 가장 유니크한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오온이라는 게 뭐길래 그것이 자성이 공하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알게 되어서 조견, 비추어서 보아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이죠. 보았다 이거죠. 아, 그렇구나라고 보았다 이거죠. 조견, 비추어서 살펴보니까 오온이라는 것이 모두 자성이라는 것이 없더라. 아, 그걸 보아서 도일체 고액이라고 했잖아요. 아,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오, 도대체 그럼 오온이 뭐야? 오온이라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치자면 판카스칸다. 이제 판카는 뭐냐? 판카는 여러분 펜타곤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 건물 모습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펜타곤이죠. 펜타, 그리스어로 펜테, 영어로 파이브, 인도 유럽 쪽으로서 기본적으로 펜케라는 어근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원래 어원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펜타곤, 펜테, 파이브, 그리고 판카 5가지. 오온이니까 앞에 오는 이제 이해했다. 쓸모없네. 오케이. 판카는 잊어먹어도 되겠네요. 판카 스칸다.
자, 스칸다가 무슨 말이냐? 이게 빨리어로는 칸다라고 해요. 스가 이제 사라지죠. 어쨌거나 스칸다. 산스크리트로 판카 스칸다. 5가지의 스칸다. 자, 오온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 우리의 인간을,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을 오온으로 보았습니다. 조금 더 요게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이제 더 나아갑니다만, 그러니까 단지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라는 것, 나를 살펴보는, 우리가 불교는 나를 살펴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펴보고 나를 이해하는, 내 마음을 보고 괴로움을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 연관성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알게 된다는 것은, 그것을 깊게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안다는 것은 남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불교의 오온은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오는 이제 무더기 또는 모여 있는 것, 뭐 덩치, 뭉치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시작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어원적으로 시작은 가지, 나무 가지 있죠, 가지. 가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즉, 나무를 보시면, 나무란 것이 이렇게 가지가 막 처음에 줄기에서 가지가 막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나무의 형상, 나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뭡니까? 즉, 이와 같은 가지들로 구분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 또는 사람을 치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이루어지는 건 머리와 팔, 다리, 몸체, 발, 다리 등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즉, 무엇을 이루고 있는 요소 또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스칸다라고도 합니다. 즉, 5가지 온이란 말은 5가지 구성 요소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을 이루고 있는 5가지 구성 요소로 본 거예요, 사람을. 이와 같은 것들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더라. 자, 그러면 오온이 무엇인지 이제 들어갑시다. 오온, 5가지 온은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예요. 5가지 중에 인간을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을 뭐로 이루어져 있어? 인간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아주 훌륭한 분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신 활동을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정신 활동을 하니까. 그럼 정신 활동은 뭐야? 그래서 이제 과거 사람들도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를 내라고 생각을 잠시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의 이 정신 활동이란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와 정신을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현대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신이라는 어떤 실제 발현이 되고 있고, 내가 실제로 사유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신이니까. 그와 같은 정신이 있더라 이거죠. 거기에서 발달해서 이제 나라는 것이 뭔가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 존재에 대한 집착과 상상력을 막 더해서 이렇게 영혼이나 신이나 아트만이나 이런 걸 찾게 되겠지만, 원래 그런 것을 찾던 부처님이 어느 날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더만 알고 봤더만 그런 것이란 것은 허상에 불과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왜? 연관되어 돌아가기 때문에. 연관성 속에 이 모든 것을 연관성 속에 살기 때문에 연관되지 않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안다는 전지와 생로변사에 벗어난다는 전능,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 그와 같은 생각, 관념, 견해, 그걸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같이 뭐가 빠져 있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빠져 있거든요. 단절되어 있어요. 상상 속에 이것이 있다라고 상상인 거, 허상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부처님은. 그것이. 이거 그야말로 허상이구나. 자, 그런 부처님 입장에서,
내 안에 아트만이라는 거 있다고 했는데, 나라는 것이 무언가가 있다. 지금 이 육체는 진짜 나이가 아니고 뭔가 나라는 게 있어. 그것이 윤회하고 있어. 그걸 발견하면, 나라는 것을, 진짜 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이 우주와 합일하는 거야. 전지전능해질 수 있어. 신이 되는 거야. 라는 개념 속에서 있다가 그것이 허상인 걸 발견했단 말이야.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는 이제 설명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라는 것이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해야 돼요.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과연 인간에 그런 게 있는가? 한번 살펴볼래? 자, 그러면 인간을 이루고 있는 건 뭐야? 육체와 정신. 그럼 정신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이제 짐작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짐작을 해보기를, 수상행식이라는 4가지 정신 활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뭐 부처님이 말했던,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내용이든 부처님 이후에 그걸 누군가 썼던, 어떤 학파가 주장했던, 현재 불교에서는 오온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오래된 내용으로 많이 이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처님이 말했다고 칩시다. 뭐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그걸 말한 이유는 뭘까요? 말한 이유는 바로 정신활동도 육체 내에서도 독립적이고 개별적이며 이것이라고 할 만한,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더라.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온을 말하는 겁니다. 무아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 말을 했다면, 부처님이. 자, 그러면 이제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 좀 깊게 들어갈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반전신경 1부에서 제가 언어에 대해서 말했죠. 언어는 변화해 나가더라.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거예요. 언어는 추상적이며 대략적인 것이다. 네, 이걸 또 배워볼 거예요. 즉,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요 특성이 요번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을 배울 때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언어의 또 세 번째 특징이 되겠죠.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언어라는 것이 번역하기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개념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위해서 이제 요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또 바로 잠시 여러분도 쉬시고 오세요. 이어서 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추상적이다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언어라는 것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나무다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럼 실제 나무라는 것에 대해서 너와 내가 방금 본 저것을 나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나는 같은 나무를 봤을까요? 같은 나무의 특징을 봤을까요? 대략적으로 그 사람과 내가 저렇게 생긴 걸 나무라고 하자. 여기 풀이니까 요걸 풀라고 하면 흐늘흐늘한 거, 저게 딱딱하고 저 큰 뭔가 좀 덩치도 크고 쭉쭉 뻗어 있고 뭐 이런 대충 그렇게 생긴 것을 나무라고 하자 이거죠. 근데 나무라는 개념을 공유하는 이 언어 속에서 나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로 했다 칩시다. 그것은 편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패턴, 우리의 모양 또는 우리의 감각, 손에 느껴지는 것, 맛, 뭐 다양한 감각으로 우리가 지각한 것들을 기본으로 그 속에서 어떤 패턴을 보고 그것을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딱 똑같은 크기,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깔로 하려면은 조금만 모양이 달라도 다른 나무라고 하겠죠. 근데 나무에 그것보다 조금 작거나 조금 어린 나무를 봐도 같은 나무라고 인정을 알아보려면 어째야 돼요? 패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모양, 똑같은 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요 색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것이 나무야. 그런데
다른 패턴을 또 나무에 포함이 되겠죠. 뒤에는 버섯이 독버섯이 발견해도 그것도 버섯이듯이 다른 버섯이 발견하고 그것도 먹을 수 있으면 이것도 같은 버섯이고 뭔가 성격 어떤 패턴이 동일한 패턴이 보인다 이거죠. 동일한 특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특성을 나무라고 하는 거야. 실제 나무, 실제 그것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무들의 특성이 나무인 거예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무라고 부르자라고 편의상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약속도 자연적인 약속이겠죠. 그냥 뭐 자주 쓰다 보니까. 그런데 나무는 뒤로 가면은 더 다양한 나무들이 생기겠죠. 사과나무도 있고, 침엽수도 있고, 뭐 어딘가 가니까 막 희가 오르는 나무도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개념이 차츰 바뀌겠죠. 그럼 처음 나무라고 개념을 가졌을 때 그 개념은 완벽하게 딱 어떤 정의가 딱 정해져 있고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나무의 특성을 어렴풋하게 뽑아내서 그냥 공유하는 것일까요? 이 특성을 공유하고 어렴풋하게 말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 추상 과정이거든요. 추상화. 현실이 아니라 특성을 뽑아내서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부르는 것, 그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코끼리가 있다 칩시다. 내가 코끼리를 봤어. 코끼리를 보고 왔는데 오 놀랬어. 야 들어봐봐. 코끼리라는 것이 말이야. 코가 이렇게 길고 막 몸집이 이렇게 크고 막 발이 막 있고 막 털도 없는데 막 그렇게 생겼어. 뭐 어쩌고 말씀해 있다 이거야. 그런 것이 코끼리다 이거죠. 안 본 사람은 뭔 말인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조각상이 누구가 보고 온 사람이 만들어낸 조각상은 코끼리를 보고 그 특징을 잡아내서 상을 만들죠. 조각상. 모양 상자 붙어있는 조각상을 만드는데 이 조각상을 보거나 혹은 보지 못한 사람이 뒤에 코끼리라고 조각한 것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중국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이런 것이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조각은 갈수록 원래 코끼리의 모습과는 차츰 동떨어져서 이상한 동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게 상상, 코끼리의 모습을 상상한다, 생각한다, 떠올린다. 상상이 그죠. 직접 보지 못하고 실제를 알지 못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언어가 다 그렇다. 언어라는 것은 추상화된 개념이며 특징을 뽑아낸 것이며 대략적인 것이다.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언어에 담긴 착각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거든요. 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부터는 우리의 사유는 더 높은 단계로 추상화된 개념을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지식을 분리된 다양한 지식을 더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서로 말로 다룰 수가 있죠. 이것저것 옳고 그르고 등등을 다 다룰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언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고를 어느 정도 이렇게 고착화시키거나 우리가 사유 자체를 언어로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사고가 모두 언어이지는 않겠죠. 당연히 사고가 언어 없는 사고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많은 사고는 우리의 생각은 언어로 많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언어를 배우고 나면. 그럼 다른 말 하면 영어권 사람은 영어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의 우리의 말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란 것이 언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우리의 생각조차도 언어에 매이기도 한다. 많은 부분. 그러면 언어는 자꾸 변하는데 자꾸 변화해나는 언어라는 것은 형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완벽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변화도 해나가고 추상적이며 끊임없이 바뀌어 나가는 것. 마치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우리의 현실적인 사물,
실제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념도, 우리의 언어에 담긴 개념도 사실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것이라도 지역이 갈라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왔다 칩시다. 그 사람들이 뭐 저희 남쪽 지역에 살거나 또는 일부가 친척이 저쪽에 북한 쪽으로, 저 북쪽으로 쭉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서 1000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럼 언어는 계속 바뀐다 했죠. 서로 소통이 조금 안 되거나 약간 산악이 있어서 가끔 소통되거나 하면은 독특한 문화가 생겨요. 그러면 저쪽의 언어와 이쪽 언어는 바뀌게 마련이죠. 약간씩 더 늘어나고 소통이 조금씩 어려질 수도 있고. 그럼 언어가 과거에 말했던 나무라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나무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다른 나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스키모인들은 눈 속에 살죠. 눈이 콱 있다 이거예요. 온 천지상에 눈이에요. 나무나 뭐 생명체는 별로 많지는 않고 거의 대부분 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눈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눈인데 그 사람들 눈의 상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상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는 그 언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개념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언어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역마다 사람마다 새로 생성되고 변화하고 바뀌어 나간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등장합니다. 바로 번역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번역은 추상적이며 번역조차도 짐작이며 어떤 번역은 거의 대부분의 것을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에스키모인들이 눈에 대해서 라고 개념을 단어를 막 만들었다 칩시다. 우리는 그러면 그 단어를 듣고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눈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눈이 어떤 눈인지 그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냥 언어 자체를 그대로 들고 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통 불교에서도 음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하, 반야, 바라밀다 할 때 마하, 반야, 바라밀다 다 음차잖아요. 신경만 한자로 번역했어요. 한자의 뜻으로 원래 것을 지어냈죠. 번역했죠. 마하, 반야, 바라밀다는 그냥 음력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자기 나라 단어는 없으니까. 그런 단어가 없다 이거예요. 뭐 한자 그냥 한자에다가 이름만 붙여서 원래 들리는 대로 마하라는 걸 그냥 쓰고 반야라는 것도 들리는 대로 그냥 쓰고 바라밀다도 들리는 대로 그냥 쓴 거예요. 우리가 러브라고 하면 실제 러브 우리가 뭐 걔네들이 발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단어로 러브라고 쓰듯이 그쵸? 들리는 대로 쓴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문자로. 이게 음차이죠. 들리는 대로 들은 건. 왜? 우리나라에는 없는 뜻일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말을 번역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이 러브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사람이 사랑이라고 합시다. 우리 번역을 저쪽에 like가 있고 우리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like는 좋아한다고 번역하고 love는 사랑한다고 번역한다 칩시다. 그럼 그것은 옳은 번역입니까? 그게 1:1 매칭이 될까요? 완벽한 번역이 된 걸까요? 실제 러브라는 것은 사랑으로 1:1 매칭이 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많은 부분 교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차를 사랑해. 나는 이 의자를 사랑해 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뭐 요즘은 쓸 수도 있어요. 왜? 영어의 러브가 I love this tea. 나 이 커피 맛있어. I love this coffee라고 하든가. 나 이 순간이 좋아. 할 때 러브를 자주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면은 러브는 우리나라의 사랑한다의 용법과 많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TV를 많이 보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사랑한다를 러브를 많이 보다 보면
우리도 이걸 사랑해라고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우리 언어가 바뀌는 거죠. 하지만 만약 최초의 러브라는 것을 그네들이 쓰는 것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바꾸고 나면 실제로 러브의 사용법과 우리의 사랑한다는 용법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공유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러브와 어느 부분은 교차할 수도 있어요. 교차점이 있겠죠. 하지만 사용법이 다른 어떤 용법은 교차할 방안이 없어요. 이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 이거죠. 러브는 그냥 러브, 그네들이 쓰는 러브라는 것에는 그네들의 문화, 습관, 관습, 지역,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의 영감을 받아서 그 러브라는 단어의 쓰임새와 함께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번역을 했을 경우에 번역이 제대로 그 뜻을, 어감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번역이 대단히 어려운 점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번역은 그래서 거의 짐작이며 추측이며 약간 어렴풋하고 흔들흔들한 다리에 속한다. 100% 번역이라는 건 존재치 않는다. 완벽한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번역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은 음차를 하기도 한다. 자, 여기 두 가지 언어의 특성을 말씀드렸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있잖아요. 색. 맨 앞에 색. 우리가 이게 한자, 색자. 요거는 우리가 색깔, 그쵸? 빨간색, 노란색 할 때 그 색자예요. 한자, 색이. 그러면 색이라고 했을 때, 색은 그 색이네. 그쵸? 그러면 여기에 색, 수, 상, 행, 식은 그 색일까요? 색깔이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부딪히는, 불교를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반야신경을 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며, 여러분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반야신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 또는 아니 색계를 범하다니 이하면서 무협지나 옛날 중국 선임사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거 하다 보면 색계를 범해서 이러면서 색계라고 하면 그 색계는 뭡니까? 어떤 음란한 일을 했다. 성적인 뭔가를 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색계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반 불교를 안 배우는 사람에게 색계라는 것은 하나는 색깔이라는 색자, 다른 하나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색은 뭔가 성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럼 그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 그런 느낌까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여기에 적혀있는 색, 수, 상, 행식은 뭐냐 이거예요. 색은. 이걸 구마라즈비 실제로 이것을 루빠라는 빨리어도 루빠, 산스크리트로도 루빠인데 어쨌거나 루빠를 번역을 자기가 직접 했는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번역을 해놨는가는 모르겠지만 번역을 이 색자를 한자의 색을 쓰면 안 되는 거였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왜 그런가? 루빠라는 산스크리트나 고대인들이 썼던 이 단어, 이것은 원래의 뜻으로 보자면 form, 영어로 form, 형태에 가까워요. 형상, 형태. 형상, 형태는 어떤 걸 형상, 형태라고 합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눈으로 보이는 형태, 형상, 그렇죠? 시각적인 정보가 좀 form이라는 단어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루빠, 형태라는 단어 속에는 좁은 의미로는 시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할 때 색깔에 가까운 시각적인 빛, 색깔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색이.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색은 한자의 색으로 그냥 번역해도 아마 별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빨간색, 파란색. 한자의 원래 색이란 것이 물질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루빠라는 단어에는 이제 형태, 형상,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것에서 차츰 언어가 확장이 되어서 뒤에 가면 넓은 의미로는 물질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루빠가.
그렇죠? 눈에 보이고 형태가 있는 것은 물질이라고 그죠. 그럼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것을 우리가 정신적인 활동은 정신적인 건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서 이제 차츰 뜻이 넓어져서 물질 궤도라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물질에는 공기나 물같이 형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도 물질 계인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말씀이 알겠죠? 시각 정보를 떠나서 언어가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룻바는 좁은 의미로는 색상, 빛, 색깔 등의 뜻이 있고, 넓은 의미로는 물질이라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색수상 행식 할 때 색은 빛깔 색이 아니라 물질이라는 뜻을 번역을 색이라는 한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색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불교 말고는 어디에도 색을 그런 식으로 쓰는 데가 없죠. 색은 그냥 색깔이에요. 불교에 와서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처음 부딪히는 제일 문제점, 색수상 행식의 색은 색깔색이 아니다. 물질색이다. 아니 색에 뭐 물질의 단어가 있어? 없는데 불교에서만 그렇게 쓴다. 왜? 룻바라는 단어를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서 색, 색깔, 성, 소리, 향, 향기, 미, 입맛, 촉, 촉감, 색성향 미촉, 오감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오감각을 색이 들어가 있죠. 그때 색은 뭡니까? 빛깔색이죠. 그러니까 어디는 빛깔이라는 색을 같은 색을 써놓고는 저기에는 색이라고 써놓고 그거는 물질이라고요. 번역에서 이것이 가장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룻바라는 단어를 그냥 쓰든가요, 양쪽에. 아니면 밑에 룻바를 색이라고 쓰고 위에 물질 거를 뭐 다른 걸 쓰든가. 근데 같은 색자를 한자로 써놓고 그게 룻바의 변형이라고 거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지. 설명 안 들으면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야신경은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는지 우리가 조계종의 전대 종정이 바로 진제 스님이거든요. 진제 스님이 무려 10년 동안 조계종의 종정을 있었어요. 최고. 뭐 종정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느 날 강좌를 하는데 뭐 하한급 결제 법을 하는데 욕심으로 이루어진 세계, 빛깔로 이루어진 세계, 빛이 없는 세계 이 난리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불교의 세계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욕계, 욕심을 위주에 있다. 자, 그렇게 들리죠? 그게 아니지만 그 다음에 색계, 뭐 빛깔로 이루어진 세계, 무색계, 빛깔이 없는 세계. 그거는 불교를 안 한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색계라는 말은 빛을 이루어진 세계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종정은 반야신경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을 오온을 모르면 불교를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색계, 무색계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불교 종정으로 앉아서 10년간 자기가 깨달았다고 큰 소리 치고 다녔다. 이게 불교계의 현실입니다. 끔찍한 현실이에요. 그걸 보고 당장 그 강연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네가 지금 어디서 지금 엉뚱한 헛소리 하냐고 그냥 그 입 다물라고 하고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방장 자리 앉아있는 자리 연자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에서 빛이 없는 세계라니 이런 그게 종정이 할 소리냐고 당장 끊어내려야 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10년간 그 말 하고도 물론 그 이야기는 저기 종정을 마치고 한 것 같긴 한데 종정 마친 그 해에 저 하한가 법인가 해가지고 막 그 법을 하더라고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어쨌거나 여기서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의 색도 빛깔색이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다. 그래서 색계를 범했다는 말은 뭡니까? 물질적인 것에 빠져 있었다라는 뜻에 속해요.
실제로는 색계라고도 안 해요. 실제로 실제로 그것도 아니지만 어쨌거나 색이란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다. 원래 어원이 루빠, 좁게는 빛깔, 넓게는 물질, 형태라는 뜻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좁은 의미로 넓은 의미로 두 가지를 사용된다. 그래서 색, 수상, 행식의 색은 물질계를 말한다. 인간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부분을 색이라고 한다.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활동을 이제 이렇게 네 개로 뽑아낸 겁니다. 그러면 수는 뭐냐? 수는 베다나라고 합니다. 베다나는 뭐냐? 우리가 육체로 오감을 가지고 받아들이잖아요. 정신활동의 기반은 뭡니까? 경험이거든요. 우리의 정신활동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은 세상의 모든 것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우리 정신활동이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도 하고 사유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즉 수라는 받을 숫자를 표현했는데 베다나라는 말은 받아들인다. 그래서 느낌, 영어로는 센스, 필링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받아들인다, 경험한다, 느낀다. 촉감, 감각, 시각, 감각적인 부분 받아들인 것을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모양이 그려진다. 자, 눈으로 나무를 본 것은 모양인데 그 모양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마음 심자를 주고 나무 모양 상자가 들어가면 생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 상자를 여기에 수상행식의 상자에 생각 상자에 넣어놨어요. 요거는 실질적인 상과하고 아주 가까운 거예요. 자, 상자라는 것에 한자로 번역된 것의 원형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삼즈나입니다. 빨리어는 삼나라고 해요. 상나 또는 삼나. 상나가 가까이, 내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같은 어원입니다. 자, 상즈나는 뭐냐? 즈나는 뭐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즈나는 영어의 KNOW, 노우와 같은 어원을 가진다. 그리스의 근호, GNO, 근호시즘, 영지주의에 안다는 것에 대한 것과 노우, 안다라는 말과 동일한 즈나도 안다라는 말이다. 예, 그래서 즈나는 안다. 그러면 삼즈나, 모여서 안다. 모아서 안다. 삼즈나는 그래서 뭐냐? 우리가 감각을 느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접촉이 있어야 되죠. 눈과 빛깔이 만나야 되죠. 코와 냄새가 만나야 돼요. 입과 혀에 무엇이 닿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합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안다. 어떻게 아느냐? 만나서 안다. 합쳐서 안다. 그래서 삼즈나의 시작은 뭐예요? 앞에 했던 베다나,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삼즈나의 어원적으로 찾아가면 빨리어나 또는 상케르트의 내용에 보면 시작은 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센스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베다나가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상의 시작은 당연히 센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모양을 지각 정보를 떠올리거나 냄새를 기억하거나 소리에 들었던 소리를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겁니까? 받아들인 것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즈나는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센스를 기반으로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 그것이 삼즈나예요. 그러면 뒤에 조금 뜻이 바뀌면 센스와 인식, 생각 등등의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생각, 이미지, 이것을 상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감각, 지각 활동에 대한 대부분의 것에 대해서 어떤
개념, 인식적 개념부터 시작해서 후각적, 청각적, 미각적인 어떤 떠올리는 그것을 다 합해 떠올리는 그것을 머릿속에서 생각 위해서 떠올리는 것을 그 이미지를 표상을 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수상, 행. 행은 작용입니다. 작용. 행. 나아가다 행자죠. 갈 행자 썼는데 자,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움직이다. 활동한다. 이게 삼스카다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굳이 어원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뜻을 치자면 우리의 정신 활동이 벌어지는 걸 말해요. 작용한다. 뭐 상이 떠오르는 실제적으로 작용을 완전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감각을 받아들이고 상을 떠올리고 하는 모든 게도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조금은 만약 행을 조금 따로 빼자면 어떻게 합니까? 하려고 하는 바라든가 느끼는 바라든가 감정이 우울해지거나 행복해지거나 뭐 감정적 움직임 또는 하고 싶다거나 해야 된다거나 우리의 이 의도, 행위, 작용, 정신작용들의 많은 것들을 행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놨어요. 어떤 것이 일어난다, 벌어진다, 작동한다, 작용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식은 비즈나나 돼 있어요. 자, 즈나나 하니까 뭐야? 앞에 즈나 했죠? 예, 안다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다,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아는 것이라고요. 아는 것을 식이라고 한다. 비는 뭡니까? 비는 위파사나에서 쓰는 비이고 벗어남 할 때 제가 비베카 제가 앞에 다른 영상들에서 했었죠. 비베카 위는 나누다, 떨어뜨리다, away라는 이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안다는 거예요. 아까 삼진아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삼진아는 뭡니까? 만나서 아는 거죠. 비진아는 인식을 말합니다. 식별 현상, 식별. 왜? 자, 인공지능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자동차가 생각합시다. 차가 앞을 가면서 이게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동물인지 벽인지 자전거인지 오토바이인지를 식별을 해야 차가 멈추거나 따라가거나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인공지능의 입장에서는 이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고양이인지 나무인지 아는 게 뭘 인공지능한테 중요하다고. 근데 이 인식이야말로 구별하고 인식하고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사람을 사람으로 나무를 나무로 우리가 앞에 말했듯이 언어적 구분뿐만 아니라 모형적 구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대략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략적인 패턴을 파악해서 이것이 나무이고 이게 자동차이고 이게 오토바이이고 이게 장애물이고 이것이 그냥 도로에 있는 차선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인공지능 자동차가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식별이라고 해요. 뭐 인식과 식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네, 나누는 것을 기준이에요. 식별. 고양이와 개의 차이점을 이게 고양이고 이게 개라고 이해를 하려면 이것의 차이점을 봐야 돼요. 나무와 침엽수와 낙엽수의 차이점을 보려면 이게 침엽수와 낙엽수 이런 걸 인식을 하려면 침엽수와 낙엽수의 차이점을 패턴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인식한다는 것은 식별 현상, 인식한다는 것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안다. 비즈나는 우리 지식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버섯이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색깔이 어떤 것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며 등등의 다양한 수많은 우리의 새롭게 배우고 관찰하고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지식이 막 증가하듯이
그런 지식들은 어떻습니까? 분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나누고 분류고 합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것이 지식으로 이렇게 쫙 많아지겠죠. 뒤에 가면 지식을 전달하기 바쁜 거죠. 인류는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인류이기도 하고 문명이 쌓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인류 문명은 매 세대마다 새롭게 자기가 발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다른 세대가 경험한 것을 언어로 힘이 어떤 추상적이고 대략적이지만 자꾸 전달했고 전달한 것을 자기 아는 것을 다시 더해서 자꾸 지식을 넓혀갔던 것. 그것의 기반이 된 것이 무엇이다? 예, 비전하나. 여기서는 비전하나가 이제 인식의 식자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상행식의 식은 인식, 예, 인식을 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별해서 아는 정신작용을 식이라고 이렇게 뽑아놨어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색수상행식이 바로 불교의 온,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정신작용과 육체가 있는데 정신작용을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라는 4개로 나누어 둔 것이 바로 오온입니다. 근데 조금 너무 정신적으로 많이 치우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예, 불교가 왜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치우쳐서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육체적인 것은 딱히 별로 살펴볼 게 크게 없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살펴볼 도구도 없고. 근데 인간의 당시에는 뇌과학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현미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체학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내적인 정신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인간의 정신활동이란 것은 이와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인간이란 것은 받아들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죠? 받아들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머릿속에 어떤 표상을 떠올리고 생각을 떠올리고 그 떠올린 생각에 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작용이 납니까? 이것이 좋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이것이 옳다는 생각, 나쁘다는 생각, 이게 고양이라는 생각, 이게 나라는 생각, 이것이 나무라는 생각, 이게 동물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칩시다. 그리고 그 중에 이거는 먹어도 되는 것,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건 먹어보니까 맛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맛없다고 생각하는 것, 저거는 불에 뒤어보니까 나쁘다는 생각, 이건 시원한 물에 맞아보니까 너무 좋다는 상들이 우리 머릿속에 표상으로 자리 잡는다 이거죠. 표상으로 자리 잡은 것은 무슨 작용이 필요합니까? 식작용이 필요해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구분하고 인식하는 작용은 요 정신작용에 다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상을 가지면 상과 경험에 따라서 내가 다시 참새가 방앗간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다시 방앗간에 가고 싶듯이 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작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정신작용, 이건 물론 행에는 정신작용뿐만 아니라 물질작용도 포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신작용으로 이해를 합시다. 굳이 물질작용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행은 정신적 작용을 포함하는 이야기다. 그렇죠? 어떤 작용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와 같은 작용이 벌어져서 우리가 또 변화가 생기죠. 어떤 작용들이 생길까요? 마음이 우울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들뜨거나 차분하거나 무덤덤하거나 온갖 정신적 기분의 상태와 하고 싶은 욕구와 해야 된다는 생각이나 의무감, 책임감, 열등감, 우월감, 교만감, 다양한 이런 작용들, 내가 욕구하고 싶다거나 하기 싫다거나 만나기 싫다거나 어쩌하다는 정신작용이 행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식작용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식적인 작용, 구분하고 구별하는 인식이 없이는 이와 같은 정신작용이 이제 불가능하다. 반대로 인식이란 것이 또한 마찬가지로 경험이나
정신적 작용이나 표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무슨 인식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다 연관성이 있죠. 반대로 또 육체적인 것이 없으면 무슨 어떻게 받아들여요? 느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럼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육체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질이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인식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억은 상으로 기억하는 거거든요. 상이란 뭐냐?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특성을 뽑아내서 기억을 하는 거. 우리가 사진처럼 모든 걸 그대로 기억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진처럼 기억하려 했던 건 우리 뇌 용량이 못 버텨주죠. 특정 특징만 뽑아내서 기억을 합니다. 또한 사진으로 기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개 모습이 아니면 약간만 각도만 달라져도 못 알아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개라는 특징을 뽑아내서 그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지 각도가 조금 바뀌어도 이거 같은 엄마네, 같은 개네, 같은 고양이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패턴을 기억하기 때문에. 반대로 패턴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보고 어떤 구름 모습이 마치 공룡같이 생겼어. 소뚜껑을 봤는데 자라인 줄 알고 착각해서 엄마나 자란가 봐 하고 깜짝 놀란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소뚜껑 보고 자라인 줄, 자라 보고 소뚜껑 보고 자라인 줄 착각한답니까? 뭐 갑자기 단어가 하여튼 간에 패턴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패턴이거든요. 실제 현실이 아니라. 그와 같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신활동을 수상행식으로 나누고 육체를 색으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부처님께서 또는 부처님의 후대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치는데 사실 이것은 실제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는 겁니까? 앞에 제가 단어를 못했어요.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의 상상이고 있는 그대로를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의 추상이고 편의에 의해서 쓰는 것이지 실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언어라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 왜? 우리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작용을 칼로 딱 잘라서 이것이 식이고 이것이 행이고 이것이 상이고 이것이 수고 이게 육체고 이게 정신이고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할 줄 몰라요. 예. 우리는 연관성 속에 살고 있고 세계는 연관되어 있고 나 또한 연관성 속에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와 나의 정신과 육체는 구분되기 힘들어요.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어요. 행이란 작용, 식이란 작용, 상이란 작용, 수라는 작용은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관성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요게 식이야 라고 할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왜 오온 계공, 오온의 자성이 공하다는 것이 이야기 나오느냐. 반야부 경전을 썼던 사람, 그 학파는 주로 그 비판의 대상이 일종의 설일체 유부라는 대단히 컸던 학파, 이 부파 불교 중에서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학파라고 해요. 설일체 유부가. 법이라는 것을 이제 아까 제가 오온을 이야기 드렸는데 인간의 정신 상태를 분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수상행식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 가면 정신활동과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마구마구 눌려있다 보니까 구분하고 나누고 막 하다 보니까 뒤에 가면 75법이 생겨요. 5위 75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쁘고 이게 안 좋고 이게 버려야 되고 이거는 안 좋은 것이고 저거는 좋고 그래도 버려야 되는 것이며 어쩌고 그래도 성근을 삼으려면 어찌해야 되고 해가지고 법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과 육체를 이거와 저거로 구분하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상상으로 우리가 수상행식을 했는데 거기에 또 온갖 상상을 다 쪼여서
이와 같은 틀이 있으니까 여기서 요거를 없애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공부한 다음에 이것을 없애고, 이것이 없어진 다음에 이것을 바꾸고, 뭐 어쩌고 한다고 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법은, 변치 않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랍니까?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법은 법의 신, 법의 몸. 또 이상한 개념인데, 실제로는 또 다른 개념의 절대화, 신격화, 영원한 법이란 것이 있어. 이것은 따라야 돼. 이제 이 선일체 유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반야신경에서는, 자, 너가 우리가 아주 오래된 개념인 인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색수상 행식도 실제로도 공하며, 색수상 행식이라는 개념, 이 개념, 나라는 것이 색수상 행식이라는 개념은 사실 그걸 뜯어보면 그 하나하나가 뭐 어떻게 이것만이 색이야, 이것이 수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존재치 않는다. 이것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자성이 공하더라. 그게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